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규모와 선출직 평가, 선거구 획정 등이 공천의 최대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전국적인 권리당원 모집 결과는 당초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공천 룰을 둘러싼 여러 루머가 돌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들도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죠. 과연 전국적인 정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결과와 공천 혁신 내용, 또 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결과, 그리고 제3세력의 전국적 영향력 확대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신당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천 룰이나 현역을 얼마나 교체하느냐, 삼선 연임을 없애느냐보다 개인 역량을 투명하게 심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중앙의 힘 있는 정치인의 낙하산 공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권리당원 모집이나 공천 평가 기준을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현역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원 모집들을 보면 아직 바꿔나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신당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당들이 하지 못하는 민생 정치의 대안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기조를 유지를 하고 기존의 공천과 인물 영입 방식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서 지지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인지도를 얻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정치인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는 부분도 없었고 추진하던 공약이나 현안들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해지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치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씁쓸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신당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명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신당 한국의 희망을 이끌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또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우선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이제 권리당원 모집 그 기간이 이제 끝이 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6개월간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으로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이제 경선 과정이 펼쳐질 텐데 생각보다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은 상당히 치열하게 권리당원 모집이 전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확보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7월 말까지가 마감 기간이었는데요. 예. 약 한 11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왜 이제 권리당원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총선 때 경선 룰이 국민 여론조사가 50%,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50%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는 어떤 임의성이 있는 것이고 권리당원 조사는 네 사람을 충원하는 그런 어떤 충성도가 좀 높은 그런 거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았고요. 또 왜 낮았는가 봤더니 그 기존에 이제 권리당원을 너무나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더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또 아껴둔 그런 당원들도 예비 당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1만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예상보다 좀 작다 그런 얘기고요. 또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권리당원 모집된 이 숫자가 과연 다 그 내가 모집한 그런 후보한테 경선 때 다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렇지 있고 않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끌어가는 어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불법 비리 여러 가지 또 당비 대납 이런 문제가 불거질 텐데
텐데 그런 과정을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리당원 뭉치가 나온 지난 지방 선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제대로 된 권리당원으로서의 그 정당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시민들의 당원 모집 경쟁도 두드러졌고 전반적으로 좀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기 대표님? 숫자가 줄었다기보다는요. 기존에 이미 당원들로 일반 당원이나 이런 걸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새롭게 모집할 당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 구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라면 그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리당원들이 여론조사도 응답해가지고 예. 실제로 50%가 아니라 7, 80%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정당의 여론조사나 이런 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예. 이미 특수 한 조건 하에서 기존 정치 세력과 연동되어 있는 권리당원들이 이중 투표를 해서 쉽게 말하면 그 기존의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예.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내년 총선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후보군들이 좀 더 새롭고 좀 뭔가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겠다는 후보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그냥 기존 틀로 가고 있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 아무 변화 없다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미요. 예. 이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입장벽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없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특수한 사람 몇 명을 빼고는 매일 선거 때마다 되면 예. 득표율과 상관없이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큰 변화가 없을 상황이 많고 이런 과정이 어떤 당원 모집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정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이게 민심과 다른 어떤 왜곡된 어떤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거의 전무하고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뭐 여성 신인이나 뭐 이런 그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얻은 표에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반복되고 있고 우리 전북 예. 지역은 현역 의원들을 바꾸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철저한 어떤 기득권 정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그 권리당원의 이중투표들 막을 수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막아버리면 기득권이 불리해지니까 전혀 예.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또 있어서 무진장 완주하고 임순남, 김제부안 이 세 곳에 예. 뭐 익산은 뭐 바로 이렇게 조정하면 예. 된다고 하니까 전주처럼요. 그런 곳에 어떤 문제들까지 있고 그래서 참 변화의 어떤 지점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기 의원님 크게는 두 가지 내용 아닐까요? 김영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들의 항상 진입장벽의 어떤 턱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역들에 대한 어떤 교체라고 할까 검증.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선출직 평가 공직자 그 위원장을 이제 송기도 교수가 맡고 계시는데 김은경 혁신위가 어떻게 이제 이 안을 발표를 최종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1차 혁신안에는 현역들의 현미 경식 검증을 진행한다 밝혔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권역별 토론회를 갖고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별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가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하나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일단은 실망하는 점이 많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임명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일이 없고 예. 또 혁신위원 7명인데 혁신위원 5명이 이미 이명박 대표 계열이고 나머지 2명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김인경 위원장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 순전히 이낙연께 좀 배려는 그런 발언을 또 해가지고 논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5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을 네, 5명 쪽에 이재명 대표 쪽에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청년 정치 참여랄지 투표 참여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또 노인 평의 발언을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원내 대표가 또 노영진 찾아가 사과를 하는 그런 예. 보이고 있고 저는 이런 정도 팀면은 혁신위원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도 갖고는 혁신 내년 총선 못하고 아무리 혁신안을 발표하더라도 쇄신 개혁안을 발표하더라도 예. 신뢰를 할지 이런 것들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는 게 낫고 또 원내대표가 가서 사과할 정도 되면 이건 바꿔야 되는 성질의 예. 것이 된단 말이죠. 일단 혁신위는 그렇고요. 네. 그 혁신 안에 그러면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기존에 이제 하위 20%뭐 감점 정도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컷오프까지 도입이 될지 아니면 감점의 퍼센티지가 좀 더 30%까지 확대가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20% 컷오프 시킨 적도 있고 예. 또 이 직전에는 감점을 적용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전국 혁신위회가 발표한 걸 보면은 현역에 대한 심판적인 어떤 요구를 성격이 강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 현역에 대한 더 좀 강도 높은 제어 수단이 발표될 걸로 보이고 또 아직은 이제 그 예단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 당내의 어떤 요구를 할지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강도 높은 혁신 쇄신안이 나와야 그래도 예. 좀 민주당이 변하는구나. 내년 총선을 적어도 이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현재 김문경 혁신위원장 태도로 봐가지고는 그냥 현재가 좋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요구는 어떤 여러 가지 혁신 쇄신안을 수렴할 어떤 그런 지금 기류도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뭔가 보다 강도 높은 쇄신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현역 송기도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현역 평가에서도 상당히 좀 그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당내에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역에 대한 칼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야 국민이 수긍을 하고 또 정치 시인들의 진입벽이 좀 그렇죠. 낮아지는 예. 그런 결과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는 길을 이제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삼선 금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뭐 혁신 안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래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뭐 삼선 금지는 뭐 이렇게 언술이니까 말을 하지만 그런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 현실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동일지구 그냥, 삼선입니다. 예. 그건 그 선출직은 그 집행부하고 틀려가지고 어떤 임기를 제한하고 이러는 건 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예. 저는 정치 허무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보고 현실성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도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원래 혁신위가 만들어질 때에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데 실제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전혀 그런 전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또 뭐 혁신안을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언술 이런 것들 때문에 코너에 물리고 이래서 혁신위원장을 혁신시켜야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할 거 없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혁신위가 만들어졌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과 민주당이 대타협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당이 이미 150명 훨씬 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현역 기득권에 이재명 대표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적으로는 혁신할 게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중앙당 분위기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현역 의원들의 어떤 집단적 파워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오기 어렵고 이건 또 선거구 획정과도 연결되는 문제야. 거기에서도 이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그렇겠죠. 새로운 안을 나오기 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우리가 삼선 금지까지 나오는 건 그만큼 현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라고 해야죠.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못하고 있고 거의 지금 정치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보다 훨씬 낮은 하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면 예. 현재 정당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더 확립한다든지 분권을 확립한다든지 아니면 선출 과정, 공천 과정 속에서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당도 이렇다 할 정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가 다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예.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구가 계속 이제 획정이 되는 시간이 또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열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서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하면 9석이 될 수도 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원 임실 순창이 한 지역구인데 뭐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완주 임실 순창과 남원 무진장 뭐 이런 시나리오 나오고 그래서일까요? 이용호 현역 의원이 지금 서울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주을도 지금 뭐 축구팀 이미 만들어질 정도의 후보들인 그 이상이 뭐 난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주을은 뭐 선거구하고는 변수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경재 의원님 어쨌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변수가 큽니다. 현역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준비하는 뭐 후보자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선거제도 변화가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뭐 현역들도 그렇고 이대로가 좋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넘겨버려 그렇죠. 있고 예. 지금 아마 막판에 가서 이제 타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히 기득권 보호는 쪽으로 한번 가닥이 잡힐 겁니다. 과거에도 그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제도 기대는 뭐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용호 의원이 서울 마포로 가고 이정은 그 JTBC 앵커가 전주 을로 나오려다가 광진 갑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마포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현재 있는 지역구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금 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6천만 원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진갑 같은 경우는 이정은 그 앵커가 기자가 대학 때 이제 집이 있었던 그 학교를 다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는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그 전해숙 삼선 의원입니다. 그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해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보건복지 뭐 저 정통인 이렇게 이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두 지역구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 뭐 중진들이 있는 지역구인데 이용호 의원하고 우리 지역에 이제 이정은 기자가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글쎄 아무튼 흥미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전주을 벌써부터 뭐 낙하산 공천 풍문에 대한 실체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재선거 때도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했던 곳이고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후보자들이 전주을을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영기 대표님 간단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전주을은 지금 오랜 기간 사고 지역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사고 지역구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 공천의 어떤 확률도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전주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룰들을 보면 그 비례대표는 험지로 가야 한다고 해서 감점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사람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군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정원 씨 이런 분들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현재와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전주 의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고 현재로 보면 전주 병에 이제 황현선 후보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군산의 김의겸 후보가 지금 사무소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군요. 예. 뭐 이런 이제 과정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기존 사람들이고 야. 전주 갑 같은 경우도 전 또 뭐 정부지사 부지사죠. 그런 분이 이제 출사표는 던지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구 변동에 의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 외에 이렇다 할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모색되고 있지는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송기도 전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직 평가위원회 이런 데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비공개. 네, 비공개를 하고 당사자한테만 통보해주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걸 뒤집은 어떤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파워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공개돼서 그래야만 어떤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라든지 변화가. 그런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개를 했다가 네. 그 공개된 후보가 감점을 받고도 본선에 올라가서 경쟁을 할 때 상대 당 후보와의
이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제거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 어차피 이런. 정치권은 이제 바로 소문이 날 것, 소문은 나겠죠. 소문은 나는데 예. 저는 감점 가지고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다. 실제적으로 현역 하위 20%는 정확히 컷오프를 지켜서 변화를 주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정치 변화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그 실제적으로 지금 또 전주 의뢰는 진보당 후보가 지금 현역원으로 강성희 있잖아요. 의원이, 강성희 예. 의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도 공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공천 과정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야 유권자들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전주울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경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당이 이렇게 그 후보들이 많고 뭔가 특출난 전략 공천을 할 만한 특출난 어떤 뭐 유인이랄까 그런 인물이 뭐 지금 없는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전략 공천을 하겠느냐? 당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 룰을 적용을 하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해프이긴 하지만은요. 뭐 전혀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도 아니지만 조국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만큼 예. 중앙당에서는 전주울은 그 쉽게 말하면 이성윤 지검장도 여러분들이 그 중앙당 쪽에서는 전주의뢰과 관련해서 계속 직무대행 체제를 둔 이유가 계속 사고 지역으로 돼 있어서 예. 운신의 폭을 넓혀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에서 비례대표는 험지 출마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는 문제가 되잖아요. 예. 수도권도 가라는 거거든요. 경상도로 가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그다음에 과거 전적과 관련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건 현재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걸 자꾸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런 예. 그 현재 있는 사람들만으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낮다고 봅니다. 예, 뭐 이 선거구에 걸맞는 후보들의 입지는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짚어드리겠고요. 그럴 예. 경우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예. 그 후폭풍을 어떻게 당이 감내할 것인가. 그리고 전주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뭐 정우천 의원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진보당에서 현역이 강성희 의원 현역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낙점해가지고 보냈을 때 예, 그 후폭풍이 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자구도가 형성됐을 때 과연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겠죠. 과거에 다자구도에서 이제 정운천 의원이 당선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1년 후에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진 단체장들의 1심 선고가 있고요. 지금 교육감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우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나온 지자체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학수 정읍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1,000만 원이죠.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소심의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1,000만 원 상당히 많이 1심 선고가 돼 있죠. 예. 아마 뭐 당연히 뭐 항소할 테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포는 상당히 엄히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데 그냥 자기성, 의도성 이걸 면밀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다툼이 이거는 뭐 알 권리 차원의 선거냐 아니면 인위적이고 선거를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것이냐 이걸 또 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쟁점이 들 것 같고요. 최경치 남원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항소가 기각이 돼가지고 최종 80만 원으로 형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강임진 의원이 또 항소심에 또 앞으로 강임진 시장. 예. 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또 항소심에서도 다투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개 사안에서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역시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거석 교육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구형이 지금 돼 있죠. 300만 원 구형이 돼 있는데 예. 이 300만 원을 놓고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뭐 예컨대 30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80만 상당히 원 엄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예. 엄한 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300만 원은 그 허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그런 엄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직은 수행하되 벌은 묻겠다. 그래서 뭐 80만 원, 90만 원 선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던데 예. 그 교육감 쪽에서는 뭐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8월 25일에 이제 1심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학수 시장 그 허위 사실과 그 서거석 교육감 허위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학수는 상대하고 문제고 예.
서거석 교육감은 옛날 총장 시절의 문제의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 일단 다른 문제고 저는 그 검찰 구형 300만 원은 막 호기롭게 기소까지 해가지고 한 걸로 치고는 참 그 낮은 형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죄 아니면 벌금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로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 그걸 제3자들이 콩나라 대처를 하면서 침소봉대 안 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 원래 선거법 위반은 같이 경쟁하는 상대 후보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허위로 공격했을 때 그 무거운 죄를 묻는 건데 그런 범주가 아니었다 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정읍시장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지금 많은 형량을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규추가 항소심 결과가 거의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주목도 나머지 선거법 위반들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진행 결과 나오는 대로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참여자치 전국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현재 기존 정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신당에 대한 이야기. 과연 전북에서는 새로운 제3세력 또 새로운 신당, 새로운 또 지역 정당 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온도로 올라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선 뭐 이경규 의원님 현재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양향자 광주서구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의 이제 정당의 체제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 정당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져 오곤 있는데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3지대 또 제3정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괴력이랄지 뭐 흡인력 그런 측면 상당히 약한 지금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창당을 얘기했고요. 예. 또 양향자 의원은 6월 26일 날 그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8월 안에 이제 창당합니다. 포문을 예. 열었고요. 근데 지역 정당도 뭐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러는데 가장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들은 저는 양향재 의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선언한 한국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태섭 의원이 전번에 이 자리에서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은 어떤 양당에 대한 어떤 폐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제3지대 정당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한데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아예 그 틀을 바꾸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나가겠다는 어떤 새로운 포맷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얼마나 사적이고 또 대표 하나 오너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고 또 진영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다 악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선이고 이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깨겠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예컨대 AI 시대랄지 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 투명성이죠. 상식 그리고 모든 결정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원들한테 의견을 주고 정책을 받아들이고 모든 회계의 정책, 공약, 투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인데 이 포맷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꾸겠다. 대안까지 또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 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바꾸겠다. 또 특권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토인데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겠는데 이따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세세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슬로건은 상당히 다른 신생 정당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희망이 오히려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간단하게 김영기 대표님 말씀 듣고 양향자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구조화된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법적인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건 과거에 이미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바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강력한 대선 후보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유력 인사를 통한 어떤 제3당 정당의 창당이 아니면
대부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거나 본인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확대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섞은다 한들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수도권이면 수도권, 지역이면 지역에 기반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어떤 세력의 움직임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당 제3정당을 탐당하지 않으면 그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를 하셨습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의 무소속 양양자 국회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원장 양양자입니다. 관심 있는 감사합니다. 분들은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당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한국의 희망이 전북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가득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양당 체제로서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은 한국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당 지금, 배경 예. 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서 우리가 정치의 한계를 이대로 두다가는 추락으로 금방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지금 보시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그 사회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극심하게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희망은 전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는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양 의원님 우리 전북과 관련해서 직결되는 질문을 바로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네. 일단 한국의 희망은 전국적으로 5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시절에 우리 저 10석 중에 7석을 차지했고 그 당시 양양자 의원도 천정배 후보에게 23%에 달하는 격차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과연 우리 전북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의 쏠림 현상이 강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힘,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만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됐죠. 예. 그 상황도 준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것을 아마 전북 도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새만금 또 전라북도가 얼마나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북도인지를 끊임없이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냈던 결과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북 도민들이 많은 신뢰를 해주시고 있고 또 출향 전북 도민들조차도 한국의 희망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제가 거명할 수는 없고요. 예. 아마 이 차례대로 앞으로 계속 아마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10석 중에 국민의당 시적의 7석은 기존의 정치 인물들이 대거 영입 다시 선수가 됐거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그 희망과 함께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일단 우리 도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심판이잖아요. 투표고요, 그렇습니다. 선거고요. 네네. 그런 네네. 면에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면 17개 광역 시도당 중에 5개 광역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서울, 경기, 저희가 이제 광주, 부산, 충남, 전남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전북 지지가 좀 높아서 전북으로 넣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출신이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전북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은 저희가 8월 22일 날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희망 콘서트 전국 투어에서 두 번째로 아마 전북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만 변화의 필요성과 앞에 말씀하신 전국적인 분열과 부패,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창당이 필요하다는 말씀 속에서 전북도 함께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지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마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고 네.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패널로 두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AI 기술을 접목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이게 상당히 예. 좀 과학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걸 좀 개괄적으로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네. 하나 질문은 전라북도 지역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이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이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에서 여쭙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특성이 뭐냐면 투명합니다. 네. 투명한 당원 관리, 투명한 후원 관리, 투명한 또 공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부패는 돈으로 기결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일 거고요. 반부패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시스템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짐이 없고 숨김이 없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블록체인 이퀄 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이 빠짐없이 숨김없이 차별 없이 투표도 가능하고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참여하고 결정의 과정에 주인공으로 이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거기다가 이제 돈이 흐름이 제가 이제 창당대회 때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다른 정당의 플랫폼과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 그것들이 투명하게 모든 당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투명한 공천이라든지 당원 관리 계획의 투명한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투명한 네. 또 인물 영입도 알겠는데요. 그 인물 영입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노력들 하루아침에 인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는 책을 쓴 것도 예. 사실상 이 창당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지필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발기인의 공동 발기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이 끝난 분들이 발기인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정치 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던 정치 학교를 통해서 150명이 이제 육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내년에 총선에 또 공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른 정당들 또 기존에 있었던 정당들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된 인재 또 준비할 수 있는 인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영기 대표님. 예. 전북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참여자치 네네, 전북신문대 대표님. 김영기입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물결의 어떤 새 희망의 정당에 성공하려면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쉽게 말하면 정치권에 쉽게 안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현재까지 보면 현재 기존 어떤 국회를 보면 뭐 소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300인으로 여야가 결의해버렸고 원래 비례대표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거의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가다 보면 기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거의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뭐 중선거구제 뭐 대선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제3당이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그 토대가 돼 있는 광주 전남조차도 지역구도나 지역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개선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 개혁을 해내려면 그 변수가 2의 30승입니다. 2의 30승계인데 이렇게 변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 정치 개혁을 어떤 하나의 뭐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보지 않았고, 두 번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 게 당사자들입니다. 이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300명이 300인 300색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아젠다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있죠. 지속적으로 1등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몽이 있습니다. 일본은 보통 국가화가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예 처음부터 이 국가 아젠다가 지금 정권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국가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 펼쳐져야 될지, 그러면은 정부가 움직이게 돼서 이 정치권이 어떤 세력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가 제대로 보여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영 안에서만 그냥 싸움만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국가를 추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스템, 뭐 비례의 뭐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희망의 기술이, 한국의 희망의 인물이, 한국의 희망의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예. 자, 한국의 희망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성, 여러 또 명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7개 광역 시도가 모여서 한국이죠. 그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지역 정당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대구의 홍준표 시장의 발언, 또 김영환 충북지사의 수해 때의 어떤 행위와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뭐 징계도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체장 또 지자체장, 이런 기초 광역 의원들을 잘 뽑는 지방선거도 중요할 텐데 앞으로 뭐 한 3년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희망에서 말하는 총선과 더불어서 이 지방선거의 일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습이 더 큰 기대를 또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술로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공청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당비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후원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이 시스템을 보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건데, 그 예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는데요. 보궐선거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이후에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그 힘으로 시도당 공천을 해낼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플랫폼상에서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오라는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 17개 시도당을 각자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라는 그 과정은 아마 여타 다른 정당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8월 3일자 오늘 한국의 희망이 투명사회 실현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당원 모집과 후원 모금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당비 사용처나 뭐 후원의 그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하고 신뢰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마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당은 한국의 희망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확실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총선 그리고 그 후에 지방선거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정치학교를 거쳐야 한다 내지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에서 지역 정당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또 다른 대안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그런 정치학교를 함께 해야만 또 연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좀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뭐 신생 정당들은 제가 아직까지 고려 사항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저희가 두고 있고 이게 이 17개 광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이 정치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원들을 위주로 우선 정치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 정치학교가 과거 정당의 정치 아카데미에서 최고위원 몇 명, 또 유명한 몇 명이 와서 유례성으로 하고 가는 그런 이게 무슨 행사가 아니고 40회차로 60시간에 걸쳐서 이 북유럽의 그런 선진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융합한 그런 정치 학교의 모델로 나올 것이고요. 9월 29일 날 저희가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정치 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보다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없는 정당의 모습들이 예. 결국은 대한민국을 정말 후진 국가로 내몰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예. 정치학교를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인물 관련해서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사실 어떻게 놀랍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정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예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존 정치인과 현재의 정치인들한테는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잘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가지신 분들이 잘 살아오신. 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두려움 없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일, 이것이 아마 한국의 희망이 가장 다른 또 차별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이경규 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하시죠. 예.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투명 정치, 과학 정치, 그래서 그거를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원이 주인되고 뭐 예산 투명성이랄지 공천 정책 다 투명하게 당원들이 결정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과연 젊은층은 그걸 상당히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좀 든 층이랄지 또 블록체인에 좀 생소한 그런 층들은 흡인력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정당, 젊은 층을 위주로 한 정당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랑스러운 일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부패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남녀노소 뭐 장애인이든 누구나 다 자랑스러움에 자신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은 지금 전혀 자랑스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희망은 유일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워하는 내가 당원임이 자랑스러운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북도도 지금 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결국은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로도 전북 도민들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전북 도로 거듭나게 하는 일. 예. 그것이 한국의 희망에서 또 크게 저희가 전북과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의 희망에 대해서 일관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의 희망 전북에 오셨을 때 또 저희 KBS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 서구 지역구의 무소속 양양제 국회의원과 한국 희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경규 의원님, 김현기 대표님, 이게 이제 새로운 신당 내지는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쏠림 현상이 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 상황 속에서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한 30%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또 이탈하는 현상
아울러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 한정된 유권자의 수 속에서 어떤 지지를 어떤 분들이 하게 될까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희장 의원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은 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정치학교 자체도 이제 9월달에 개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결국 정치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결국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예. 잘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함께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뭐 기준도 다 다를 거 경제인을 말하는 그렇겠지만, 것인지. 예. 뭐 아까 또 청년은 아니라고 하고 이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청년만을 위한 신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권자의 어떤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경규? 지금 그 양희장 의원이 또 이제 플랫폼 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원이 주인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공약, 정책, 휴게 예산 당원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기존에 그 유럽에서 일부 정당들이 실현을 했어요. 실험을 해보고 또 성공도 케이스도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당 같은 경우는 뭐 시장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차별적인 그런 포맷이라서 저는 주의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흡인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제 젊은 층이랄지 또 이제 중도가 지면 이제 한 30%를 계속 그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층 또 양당에 대한 그런 피로감 또 식상한 그런 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인이 되면서 결정도 내가 하고 의사결정을 그런 정당에 대한 어떤 흡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정도가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관측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차별적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당의 운영을 당원한테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공천도 당원들이 하고 정책도 공약도 당원들이 개발하고 날려놓고 던져서 당원들이 결정하게끔 한다 그런 거군요. 예산 회계는 물론 투명하게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긴 한데 실험 정당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주의 있게 보고 저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50명을 내든 못 내든 아까 그 관계없이. 시스템 이름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보면은 진보 정당류의 정당들의 대부분 당원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들도 다 회비 다 투명성이 있고 기존 정당조차도 요즘은 뭐 선관위가 항상 이렇게 두 눈 뚫어지게 보고 있는 조건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계 처리는 그 제도적으로는 투명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정당도 있는 건데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하면 그 이분들이 뭐 유럽의 어떤 삼인주의 정당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론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야만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미사여구는 동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총선은 어쨌든 새로운 신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존 정당과의 경쟁 모습을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맞이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주제별로 좀 나눠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턴코만 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